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들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고 업종별로도 저희가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제유가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가장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네.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바닥은 벗어난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이제 다시 그 이전에 50달러에서 55달러대의 그 WTI 바닥권, 박스권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가 그 중국의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과연 회복해가지고서 그걸 극복하고 어느 정도까지 회복하느냐가 제일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그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까지 수입했던 WTI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미국의 기름을 상당히 많이 수입을 했다가 미중 무역 당시에 좀 줄어들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다시 그거를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이걸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백악관 발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두 번째가 에너지 부문인데요. 에너지 섹터에서 거의 한 450억 달러 정도를 거의 자기들이 수입을 2년 동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이 이제 1년치 올해 이만큼, 그 다음에 노란색이 그 2년 차 내년에 이만큼을 수입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요거를 이제 보면은 요거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지금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 춘절까지 연휴가 겹쳤기 때문에 사실 춘절 연휴가 어느 정도는 그 경기를 방어해줬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이후에 원래는 춘절이 이제 2월 초에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왔어야 됐는데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일주일에서 최대 2주까지 특히 이제 후베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 돼서야 이제 정식으로 풀리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네. 지금 다시 그 연장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다음에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를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지난 5년 동안 해가지고 중국이 월간으로 WTI 즉 미국에서 원유를 얼마를 수입을 했느냐 이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예. 여기 이제 상무부에서 나온 자료였는데 중국 상무부 자료였는데 여기서 봤을 때 미중 무역 당시에 그러니까 2018년 정도 요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그거를 수입하지 않았던 걸 잠깐 빈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이거를 수입을 재개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란색 선이 올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중국이 매월 수입하기로 한 그 물량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보라색이 뭐냐면 내년 2021년까지 해가지고 중국이 WTI를 수입하기로 한 물량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수입하는 그 물량이라든가 이게 여의치가 않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공장 가동률하고 출근율이 6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니까 그러면 그만큼 그 소비하는 그 원유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려 그러면은 못해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더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분기에 그 사실 성장률이 역대 최저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입니다. 예. 네. 저렇게 보니까 뭐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목표치 채우기 택도 없어 보이고 예. 중국 내에서도 아무래도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공급 쪽도 좀 줄여야 어느 네. 정도 가격 방어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국제유가 급락을 할 때도 뭐 산유국들이 뭐 감산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계획들을 뭐 발표하면서 방어를 하려고는 했는데 그렇게 썩 뭐 영향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좀 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3월에 정식 회의가 있고 지금 기술 회의를 했을 때 여기서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은. 근데 그 전에는 이 감산에 대한 추가 감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감산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충분히 오케이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 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색을 한 거거든요. 이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현재 그 노르드 스트림 2라고 부르는 그 러시아에서부터 독일까지 나가는 파이프라인, 원유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거가 원래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고 거기에서 원유를 유럽으로 공급을 했어야 됐는데 예. 이거를 딴지를 걸고 나선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게 준공이 되지 못하고 거기서 원유 수송을 못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원유 판매가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가 지금 딜레이 된 거예요. 연기가 돼버렸고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그 자체로도 이미 감산 혹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판매가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영 석유 회사가 사실 좀 뭐라 그럴까 이전에 3분기에 실적의 그 손실에 이어서 또 다른 손실을 지금 볼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추가 감산을 한다라는 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달갑진 않은 얘기거든요. 어찌 됐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합의를 오늘 새벽에 했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55불에서 60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던 이 브렌트유의 그 가격대가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결국은 다시 합의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WTI 가격 추이긴 하지만은 1월 그 초에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60불대를 꺾었지 않습니까? 꺾어가지고 올라갔었는데 넘어서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꺾어져 내려가는 게 저 시기가 바로 이제 코로나19 발생했던 시기하고 딱 겹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시 브렌트유도 같은 걸로 해가지고 50불대까지 근처까지 한번 갔던 적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요거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만큼 그 생각보다는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중국 한 군데의 지역적인 영향보다는 글로벌적인 경기 둔화에 더 큰 영향을 앞으로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세계 경제 전반에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앞에서도 WTI의 그 가격 그 흐름들을 보셨습니다마는 그 앞에 꼭대기 찍었을 때가 그 솔레이마니 장군 폭살당했을 그 시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이긴 했는데 그때 당시는 큰 문제는 없었. 그때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출렁거리긴 했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뭐라 그럴까 이제 뒤에서 이란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딜을 해가지고 이 선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럼 그 당시에 그 이란에서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라크에 있는 기지 아사드 라인 거기만 이제 찍었단 말이죠. 예. 아인 아사드인가? 아인 아사드만 이제 찍었단 말이죠. 거기만 하고 나서 사실은 거기서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받았었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영향을 제대로 준 거죠. 네. 경제 펀더멘털에 어쨌거나 좀 영향을 줄 만한 거리였기 때문에 네, 국제 유가도 그렇습니다.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 솔레이마니 장군의 폭살 얘기를 꺼낸 이유가 글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제 자주 할 기회가 많이 없어져서 네. 좀 여기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려져서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산재하고 있고 오히려 더 그게 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를 일단 가져온 게 있는데 예.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아파 무장 단체들 그러니까 자체들 말고도 이라크라든가 시리아 그다음에 그 레바논 헤즈볼라라든가 그다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같은 이런 조직들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그 뭐라 그럴까 준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하고 석유의 밀 수출에 대해 가지고 미국과 신경전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핵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나마 좀 잠잠해졌다고 보지만은 언제 또 다시 이 원심 분리기를 가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눈을 더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와중에 또 글쎄요 그렇게 많이 보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그 매사 있지 네. 않습니까? 예. 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만은 뭐 예. 중동식 나토 정도로 뭐 얘기도 하던데 네. 이것이 어떻게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어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 요즘 요 근래 들어온 중동 그 평화 구상 이런 거하고 좀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 중동 평화 구상은 제가 볼 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가 원체 안 좋으니까 그거는 제끼고 네. 사실 정말로 유가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이 메사 그러니까 Middle East Strategic Alliance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핵심은 뭐냐면은 그 순위파를 중심으로 한 중동 산유국 6개국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집트하고 요르단이 가세해가지고 얘들이 이란을 견제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가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서로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탈퇴를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7개국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석유의 그 운송로가 이란 때문에 위협받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성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란하고 그다음 이메사하고 셋이가 어떻게 이제 어떤 힘의 균형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깨지느냐가 결국은 올해에 있는 유가의 어떤 이벤트를 하나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은 물론 이제 단기지만 분명히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도 썩 잘 돼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그 우리의 그 MD 같은 그런 사드 시스템 같은 예. 거를 중동에다 깔겠다라는 게 최종적인 미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렇게 쉽게는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역시 메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또 얘기 나온 김에 셰일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예. 워낙 뭐 이전부터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기도 하면서도 네. 아무래도 미 대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 또 뭔가에 한번 푸시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 셰일 업체는 당분간은 이제 좀 뭐랄까 구조 조정을 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셰일 업체들이 우선 중소기업 위주다 보니까 물론 덩치는 큰데 오일 메이저들에 비하면은 사실은 중소기업급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금난이 있다 보니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일단 생산량 장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 정부가 그 페른 분지, 즉 셰일을 생산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핵폐지기 기장을 2개를 설치하려고 있어요, 연방 정부가. 근데 그게 오일 메이저들하고 지금 현재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생산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생산량 감소가 좀 있고 그다음에 셰일 업체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금융권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뭐라 그럴까 인수합병 오일 메이저들과의 인수합병 과정이 이제 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그 어느 정도 그 엑슨모빌이라는 거 쉐브론이 일단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21년 정도면 말 정도면은 이 그 뭐라 그럴까 구조 조정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19가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2년 정도 더 뒤로 미뤄져서 2023년까지는 이게 좀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형 기관들 쉽게 해서 슐럼버거 같은 이런 대형 오일필드 개발 서비스 업체들이 작년에 이걸 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손해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미국 내에 그 셰일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모든 장비들은 유럽으로 옮겨가서 유럽 쪽에 있는 유전들을 개발하겠다로 올 초에 이걸 천명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 셰일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거는 당분간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있고 그 대신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유가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셰일과 관련된 여러 시나리오들과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제 유가 전망,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인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물론 이제 WTI가 중심이 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얘기 한창 나올 때 그 리스크 얘기할 때 브렌트유도 참 얘기 많이 해서 네. 좀 레인지 앞으로의 전망들을 그러면 가격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표로 이제 가져온 거를 보시게 되면은 WTI는 50에서 55달러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걸로 보이고요. 브렌트유는 55에서 60, 그리고 두바이도 역시 그 정도에서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브렌트유인데 브렌트유가 생각보다 그 뭐라 그럴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미국의 움직임에 좀 취약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급락이나 혹은 급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일단 WTI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래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국제유가 레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여전히 좀 중동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C글로벌센터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